민주세고 한번 선 문제풀이 내용. 문제풀이의 문제고, 출제고, 중요도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서울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몇 개를 준비해야 될까요? 몇 개? 사람은 몇 개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됩니까? 몇 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없다. 그거 지금 대화해보자는 거잖아. 답은 당연히 없지. 답이 있으면 몇 개! 딱 개수, 끝자리, 소수점 이런 거 없이 얘기하겠는데, 답이 없죠, 답이. 답이 없으니까 몇 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루틴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스터디를 시작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스터디. 제가 이제 독학을 하고, 시험을 치고, 다음 시험을 쳤을 때가 50점 넘었거든요. 제가 두 번째 시험 칠 때. 지금이야 좀 어렵지. 옛날에는 그냥 점수 받기 좀 쉬웠어요, 솔직히. 이만큼 외우면 이만큼 점수, 이게 당연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만큼 외웠는데 엉뚱하게 막 나오고 이제 이상하게 꼬아서 묻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학원이 있길래 학원 다닌 거죠, 이 학원. 여기서 와서 듣고, 원장님 강의하는구나, 이렇게 듣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 스터디를 만듭시다. 이렇게 스터디를 만들었지. 제가 스터디의 수장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가르친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 틀 짰죠.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많이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그 전쯤에 저랑 이제 스터디를 하신 분이 따로 있었어요. 다른 반.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세 명이서 했거든요. 3명. 저 포함해서 3명. 그래서 한 분이 사직동에 설계사무소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계사무소인데도 제가 빨리 퇴근하는 거 처음 봤어요, 거기서. 설계는 보통 이제 날밤 까거든요. 설계하시는 분이 그냥 자기들 말은 우린 낮에 놀고 밤에 설계한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야간 근무 많이 하는데 거기는 다 퇴실하시대요. 원형이 이렇게 큰 데인데 앉아갖고 스터디 하는 거예요, 스터디. 그때 이제 3사람이 그죠? 그리고 서울까지 강의 다 듣고 자료 다 받아오신 분. 자료 킹. 자료왕 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송 매딩 기술사 계셨어요. 발송 기술사. 발송 기술사님이죠. 이렇게. 3분이서 이렇게 스타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방향성이 자꾸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틀, 세팅, 이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약간 반대고, 이분은 안 나온 거 위주. 이해됩니까? 안 나온 걸 써야 점수가 높다. 이런 스타일이고. 이분은 이렇게 돼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암기해야지 된다. 저는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출제 의도. 그러니까 왜 나왔을까요? 생각하면 내 답이 좀 더 뛰어나 보일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문제 나오면 이 답 이렇게 쭉 해라.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를 쭉 펼치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죠. 진짜 자료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서 학기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좀 가보자.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치다가 다시 우리 학원 와가지고 합격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도 이제 얼마 전에 학원에서 수강해갖고 들으셨긴 하셨는데, 다시 10년 전 얘기죠. 지금도 엄청 잘하시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핵심이 뭡니까? 라면, 이제 스터디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개수라는 게 정해놔야 돼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한 200개 정도 했거든요. 200개 하니까 서로 이제 약간 양심에, 200개 아니잖아, 쉽게 해버린 거거든요. 300개 이렇게. 맥스가 이 정도를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정도 넘을 수도 없지만. 한 이 정도 저는죠, 이 정도. 한 300개, 350개 정도. 이만큼은 계속 반복을 해서 누구보다 잘 쓰게 만들면 돼요. 누구보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1교시가 13개 중에서 10개를 쓰잖아요. 2교시부터가 6개 중에 이제 4개씩 쓰는 건데, 요 문제 내에 이게 얼만큼 들어와 있을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요도도 높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슈하고 상관없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자료 받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요거 좀 중요할 시기입니다. 법이 이렇게 가정됐습니다. 그건 그때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튼튼하게 계속 쳇바퀴 하듯이 강화시키고요. 플러스 알파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준비했다가 다른 게 필요 없고요. 뼈대 되는 문제 한 300개, 350개만 열심히 쌓아놓고 이건 진짜 누구보다 내가 잘 쓸 수 있다. 세팅. 요건 응용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그 응용이니까 그 뼈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골조입니다. 골조. 골조이자 이제 외곽 형태에서 큰 틀에서 인테리어죠. 요만큼이죠, 요만큼. 우리 목표가. 여기 내용에서 답안이 누가 썼는데 교재하고도 좀 다르고 특이하게 적었는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알고 적은 걸 수도 있고 아예 모르고 뺏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별이 되는 거죠. 이만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풀이를 통해서 야 이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방향 밖에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야 나 뭐 그냥 주는 족소 외울 수 있어. 그죠? 주는 족소 나는 막말로 얘기하면 암기카드 머리가 암기카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지. 천에 한 명.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생각하는 거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죠?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사이에 이거는 틀은 계속 갖고 가시고요. 플러스 알파 하는 시점에 요 시기, 내년 첫 시험은 이런 거 대비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넣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출제 빈도도 중요하고요. 중요도도 많이 중요하게 담궈놔야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고 플러스 알파를 양념처럼 섞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낚시를 갔는데 낚시는 잘 못하지만 저는 갔는데 다 좋대. 그거 가면 무조건 붙는데 뭐 잉어가 막 나온대. 바다인데 그런 거예요. 그 앉아 있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있어야지 긴장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한 2번 왔봤는데 이 집은 아닌갑다. 또 옮기잖아요. 옮기면 뭐 합니까? 이게 뭐 장비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뭐 먹이도 바뀌고 채도 약간 이상하고 팔목도 이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 틀을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듯 내가 준비한 거 위주에 대한 부분들이 왔다. 그럼 누구보다 잘 쓰겠다 하는 데. 저는 이 틀이죠, 이 틀. 근데 이걸 예전부터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거의 다가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하느냐, 덜 하느냐, 다른 시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의 차이인 거죠. 첫 시작은 어차피 기술사 합격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렇게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외로 저렇게 준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틀만 딱 세워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관리사는 분량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는 저기 한 2배 정도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500개 이상 이렇게 과목별로. 그렇죠? 이번에 시험 문제 봤습니까? 혹시 관리사? 아우, 참, 이래 될 일이가. 그렇죠? 브릿지세로 하나 2점 주들 2점. 계산하는 게 아무리 쉽지만, 그거 뭐, 문제가 가득이더라고. 나중에 출력해서 한번 들 테니까. 아씨. 제가 나눠드리는 이유는 전향할 수가 없다. 이건 쉽게 전향이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관리사님 대단하시더라고, 그죠? 하고 이제 관리사는 이제 계속 좁아지지 않습니까? 위험물 쪽 아직 손 못 대게 돼 있죠. 위험물 과목이 쉬워지면 1차 필기 합격은 진짜 쉬워져요, 이제. 그죠? 위험물 때문에 많이 과락이잖아요. 싫은데 위험물 없어지잖아요, 26년부터. 그러고 나면 이제 막 더 웃긴 건 뭡니까? 기사 따면 바로 되거든요. 기사 시험 치는 거 합격과 동시에 당에 필기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게 뭡니까? 라면 점차 더 쉽게 만들어지는 시험으로 가면 개나 손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젊은 사람이 암기 잘하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엔지니어를 뽑는 게 아니고 관리사도 기사 따고 난 다음에 실무 경력 몇 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한다는 거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전문이죠, 전문. 전문하고 일반.
이건 팁처럼 한번 써볼까요? 암기. 관리사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하면서 또 뒤통수 칠 놈들 많으니까. 관리사 시험. 관리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관리사 뭡니까? 업에 대한 등록 기준이 기억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관리사도 이제 관리업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뭐 있습니까? 전문이 있고 또 뭐 일반이 있거든요. 일반. 신기하게. 전문을 차리고 싶어. 전문은 전체 모든 대상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관리사면서 경력이 몇 년짜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사면서 경력이 5년 있어야 돼요. 관리사 딴 이후에 경력. 그 다음 관리사 딴 이후에 경력 3년짜리 이렇게. 두 사람이 책임 인력, 주 인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보조는 누가 필요합니까? 보조. 주가 이렇고, 보조가 필요하죠. 보조. 보조는 점검자 해가지고, 고, 중, 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2명씩. 이렇게 필요해요. 그 다음 일반은요, 일반은 관리사 한 명 필요하죠. 업 차리려면 관리사 경력 1년 있어야 됩니다. 경력 1년 있어야지만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관리사 딴 이후 경력입니다. 얘는 뭡니까? 중, 초, 한 명씩. 이거 세 놈이나 세 사람 하면 우리가 말하는 점검단이 1단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검 범위가 어디입니까? 범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범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급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 2, 3급. 이거 더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점검 대상이 이제 중요하죠. 점검 대상. 제도 반영될 때 한번 준비하고 가시면 좋아요. 그죠? 점검 대상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써볼게요. 점검 대상 중에서 50층 이상. 또 성능 위주 설계. 성능 대상입니다. 성능 위주 대상. 이때는 누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책임 인력은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사, 5년 경력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조는 누굴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 고 하나, 중 하나.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거든요. 고, 중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특급은요. 특급은 관리사 경력이 3년짜리. 그 다음에 고, 초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1, 2급. 1, 2급은 누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면 관리사가 할 수 있어요. 경력 필요 없습니다. 관리사면 누구든지. 누가 들어갑니까? 하면 중, 초. 쉽죠? 이렇게. 그 다음 3급은요, 3급. 3급도 관리사만. 관리사. 이때 누구 들어갑니까? 초. 너무 신기한 게 상급 대상물. 상급은 뭐 대상물입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상급. 자탐하고. 갈 길이 뭐. 명절 때 절 많이 하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쑥으리는 순간 기억이 감퇴되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했습니다. 왜 머리 안 쓰고는, 머리, 기억력. 비상경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보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상이 아닙니다.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그런 거 나오면 진짜 개박살 나겠네. 우리 큰일 났네. 기사들 수준을 높아야 되는데, 그건 기사 영역 아니니? 나는 연소만 파겠다, 뭐 이런 거. 잠시 쓰면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자탐이 들어가면 3급이 됩니다. 3급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중에서 간이 중에서 주택 전용은 제외됩니다. 들어봤습니까? 주택의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주택 전용이 뭡니까? 무슨 주택은 뺀 거? 연립과 다세대. 연립과 다세대를 주택 전용이라고. 연립과 다세대에 설치되는 간이 스프링클러.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에는 뭐 설치해야 됩니까? 그러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됩니다. 그 간이 스프링클러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3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요렇게. 그죠?
그 신기하게 3급은 또 누가 점검할 수 있게 해놨습니까? 요게 좀 특이해요. 특급 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원래 점검은 관리사만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3급은 특급도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수 없으면 두 개를 같이 묻는 거죠. 관리업에 대한 등록 기준과 배치 기준에 대해서 적어보셔. 이렇게. 엄청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이 특급은요, 특급. 이 특급 혹시 기억납니까? 비고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1. 뭡니까? 몇 층 이상? 업. 몇 층 이상? 업입니다. 40층. 업. 40층에서 업이라 했으니까 더 높겠죠? 50층. 정확했습니다. 지하층은 제외 포함. 제외. 또는 몇 미터? 200m. 용도는 아파트. 잊지 마세요. 예,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2번 30층 이상입니다. 지가 포함입니다. 5화는 120m. 제 이렇게. 제 아파트 제외입니다. 그 다음 3번 연면적 얼마 이상? 그거는 1급입니다. 1급. 15,000원. 10만. 20만 하면 안 됩니다. 20만 원 성능으로 가요. 그렇죠? 여기서 또 뭐 제발? 제. 이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이거 딱 보니까 50층 이상이면 누가 점검을 하고? 관리사 5년. 성능위주 전체 관리사 5년. 그러면 특급은요? 얘만 들어가요. 3번만. 이해되겠습니까? 3번만 들어가요. 관리사 3년짜리도 연면적 이상이지 나머지는 다 관리사 5년짜리 가야 돼요. 그 이제 관리사 5년이 좀 약간 대우받는 시절이 온 거죠. 옛날에 관리사 따고 난 다음에 관리사님들 항상 기루사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번 시험에 몇 명 뽑았을까 하는 거 제일 빨리 검색해봐요. 시험 친 사람은 다음 날도 검색하거든. 아유 떨어졌겠지 하고 검색하는데 관리사님들은 도대체 몇 명 뽑히노? 자기는 34명인가를 뽑았다면서요. 와 진짜 작게 뽑네요. 이런 거지.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관리업. 관리업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관리업은 점검, 그죠? 관리, 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들이 관리사 이렇게. 유망직종이죠. 다른 나라에 없는, 그죠? 약간 태생이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진 특이한 자격증인 거죠. 이렇게 있구나 한번 딱 보시고 건축방화 1회를 문제풀이를 가볍게 엄청 짧게 해볼게요. 1번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쭉 냈죠. 플래시오버가 뭡니까? 플레임오버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뭐 연료지배용, 환기지배용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화재하중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하중하고 가옥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방화지구에서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방화 설비하고 그리고 드렌처 설비 어떻게 기준을 하냐? 강판의 심재, 즉 복합자재죠. 복합자재에 대한 조건. 어떤 게 복합자재냐? 복합자재는 불연으로 보냐? 그렇죠. 그 다음 화재학습 방지구조. 121회 이해 안 나왔거든요. 나오겠지. 안 나오면 이제 양심불량 무조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배연설비.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 배연설비하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구조기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나쁜 손가락이죠. 커먼 패스하고 대대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는 느낌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은 어떻게 생겼는지. 11번에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하고 수량 기준. 그 다음 넘어가면
피난 안정성에 쓰고 있는 A셋, R셋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 대한 피난 시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5점짜리를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화재공학 원론에 두 번이나 나왔던 문제입니다. 두 번이나. 113에 122에 똑같이 나왔죠. 이게 뭡니까? 과거에는 계산 문제가 이 방향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요 지금 최성기 때 화재의 크기, 최성기의 중심으로 했었을 때, 최성기는 환기지배형이니까 들어오는 공기량에 따라 가지고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 계산법과 다르게 계산했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플래시오버 때 발생되는 거와 환기량에 따라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 양이 같냐 다르냐를 보는 거죠. 왜 달라졌어?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성기 한번 고민해 보자. 최성기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가옥도, 그럼 환기계수가 중요할 텐데 환기계수 중심으로 해서 연소 속도와 화재 온도, 계속 시간, 열 방출률 여러 관계를 하죠.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죠. 기초 튼튼. 그 다음에 3번에 인명안전코드에서 나와 있는 피난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즈 오브 이글레스라고 하는 부분들. 피난로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피난로가 있고, 피난로 들어오기 전에 복도가 있고, 피난로 바깥쪽에 대한 통로. 이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불연제, 내장재에 대한 성능 기준. 다음골이 다음골. 그 다음 배연창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기준 전체. 다 별표 3개라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들 뭐 300개 안에 무조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방안은 요 틀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겁니다. 1번 한번 볼까요? 10점짜리. 요게 이제 134회 지난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구역실에서 불이 나고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발생하는 양의 형태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연소 속도가 있어요. 연소 단위 면적당 기화열과 공급되는 연료속. 그렇죠. 이 연료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발생열과 방열, 발열과 방열을 뺀 순연료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질량 감소 속도는 이게 연소 속도하고 똑같거든요. 연소 속도. 연소 속도는 요 면적 그리고 이 가연물에 대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열? 연소율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열 방출률이 돼요. 열 방출률. 이 열 방출률의 크기가 그 구역실에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방출열보다 작으면 안 생기고 반대로 크면 플래시오버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순서가 딱딱딱 이렇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요거 이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아니면 요거죠. 요거.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이 식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각종 실험에서 추정을 했어요. 계산을 해본 거죠. 누가요? 첫 번째 나온 형님이 토마스 형님입니다. 야, 토마스 형님식 제일 많이 쓰니까 토마스 형님식은 외워야 돼. 두 번째, 맥케프러리 형님이겠죠. 누님은 아니겠죠. 그분 거. 세 번째가 바브라스커스. 바브라스커스는 왠지 아무래도 형님 맞죠. 누님일까요? 요 세 분의 식입니다. 요 식이 외에도 한 10개 더 있어요. 이렇게. 무슨 공학책, 뭐 유도하고 나도 대학 교수님이 논문 써갖고 유도된 식도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 이제 추정식 3종. 뭐가 있니? 이렇게 외워. 근데 이거 좀 안타깝게, 요 기사에도 나오거든, 기사에도 요 두 식은 나옵니다. 기사 시험에도.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식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모르시면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건이 약간씩 다른 거죠. 이럴 때 했다. 환기 율 기준점으로 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래시오버에 대해서 열 방출률을 계산하는 식 자체가 환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구부의 크기와 열 방출률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얘는 실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거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실에 우리가 연소 때 뭘 배워왔습니까 하면 연소 때 한번 생각하시면 공기 1g이 열 방출률은 얼마큼 됐습니까? 공기가 기본적으로 더 작은 열 방출률이 나오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면 가연물을 태우면 산소를 소비하거든요. 그 소비하는 양에 따라서 그 가연물이 낼 수 있는 열을 추정할 수 있어요. 얼마? 아유, 이놈의 대한민국 명절 없애든지 해야지, 진짜. 다른 게 아니고 명절 때문에 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어요? 3.3입니다. 이해되시겠죠? 3 뭐? 킬로줄입니다. 그람당. 그러면 산소는요? 1g이 13.1 되는 거죠. 요걸로 추정하는 거예요. 요걸로 추정. 공기량. 이렇게 봐서 뭘로? A로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들어와? 이만큼입니다. 뭐 그래? 얼마 되겠군. 그 다음에 플래시업에 대한 영양인자. 요 3종이죠. 점화원이냐, 내장제냐, 계구부냐. 딱 생각합니다. 점화원이 클수록, 점화원이 크게 같다면 모서리에 있을수록. 두 번째 내장제. 내장제 중요하죠. 어디에 내장제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우리 탈 때 벽, 천장, 바닥 순으로 해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장을 불연으로 하면 플래시오버를 한없이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계구율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훨씬 더 빨리 발생하죠. 작은 것보다는 큰 거. 하지만 더 커버리면 오히려 늦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네요. 넘어가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소화진압을 하러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소방관들이. 갔는데 천장에서 화염이 이글이글 뜨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춤추듯이. 뭐야 이 새끼들은. 원래 뜨거운 열기류가 있으면 플래시오버가 생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가연성 가스가 천장에 모이자마자 발화점까지 도달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자꾸 생겨가지고. 걔네들을 플레임오버, 롤오버라 부릅니다. 줄 한번 쳐볼까요? 자, 플레임오버, 롤오버 이렇게.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요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어 있는 가연성 가스가 천장에 집적되어 있었을 때 이때 발화온도에 도달돼 버리는 거죠. 그 가스가. 그러면 그 발화온도, 그 가스의 선단, 끝부분 있죠. 그 가스의 제일 외곽 쪽 이런 부분이 빠르게 점점점 확대돼 가는 거. 화염과 기류가 섞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좀 이동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 쓰더라고요. 굴빛이 흘러가는, 굴러가는 느낌을. 그래서 롤오버라도 부르고 화염이 통으로 움직이니까 플레임오버라고도 부릅니다. 넘실넘실 이렇게. 하지만 얘는 뭐하고 좀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플래시오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거죠.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플럼이 천장에 가득 차서 쭉 채워져 가지고 바닥면을 가열시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플럼이니까 화염이 천장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장에서 화염이 있으면 롤오버, 플럼이 존재하면 플래시오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두 개를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둘 다 온도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롤오버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이 좀 작고 이동되는 형태가 많고요. 플래시오버는 공간에 갇혀가지고 방사되는 형태, 플래시오버, 복사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복사열이 훨씬 더 좀 크다, 좀 작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오버라는 게 있구나, 딱 한번 생각하시고요. 요 둘 차이. 그 약간 좀 특이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면 왜 플레임오버하고 롤오버는 성상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거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소방학교에 있는 교환을 보면 이 두 개가 좀 명확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미삼아 하나 그리면 시기적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성장기, 최성기, 그 다음에 감세기. 요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여기 F, B, R, F, B 이렇게. F 뭘까요? 무슨 오버? 플레임 오버, 플레임 오버.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그 다음에 롤오버,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이렇게 따집니다. FBR, FB 딱 써놓으세요. 플레임오버, 백드래프트, 롤오버,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그러니까 좀 생각이 이런 거죠. 그러면 백드래프트가 왜 성장기에도 생깁니까? 성장기, 백드래프트는 환경에서 생기는 겁니다. 환경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가연성가스가 뜨거운 놈이 나왔는데 산소가 하나도 없는 밀폐 공간으로 방출된 거지. 거기에 점화가 되면요. 그럼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5개로 구분합니다. FBR, FB 외우세요. FBR, F 참고하시고 살짝 넘어가서 연소 과정에서 진행되는 화재에서 진행되는 환기와 연료지배형 관계죠. 환기지배형과 연료지배형은 환경입니다. 딱 써놓으세요. 환경. 이건 환경 때문에 생기는 말이구나. 환경. 환경적인 자. 어떤 환경요? 얘는 환기량. 환기량이 많을 때는 무슨 지배? 연료 지배. 환기량이 없어. 무슨 지배? 환기 지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를 진행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이 시점 이후에는 그렇더라. 구획실에서 요 관점이 이때는 그 전에는 연료 얘를 환기 지배 이렇게 요 관점에 대한 부분이 플래시오버죠. 플래시오버 전에는 산소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화재는 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선기로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개구부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기가 엄청 많은 상태고요. 이때부터는 그 구조가 어떻게 밀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요 두 개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왜 오간다는 말을 씁니까? 다시 봅시다. 요 이후에 다시 또 얘네들은 요렇게 바뀌죠. 이해됩니까? 얘를 성장기, 최상기, 그 다음에 감쇄기를 부르거든요. 이때는 무슨 지배형입니까? 무슨 지배형 같아요? 서서히 감소되는 가열물이 없어지고 뭐는 더 많은 상태고 공기는 많아요. 연료 지배형이랑 유사하죠. 그렇다 보니까 느낌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 어디선지 연료 지배, 환기 지배가 될 수 있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연소가 튼튼하면 당량비로 논할 수 있습니다. 당량비. 그러니까 연료량과 공기량에 대한 차이가 뭐가 많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당량비 이렇게 배우거든요. 당량비. 당량비가 1일1대를 우리는 양론이라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요 당량비가 1보다 크면요. 뭐가 많어? 가열물이 많습니다. 제가 뭐 힌트를 준 건 아니고 째려봤죠. 예. 그러면 무슨 지배형이 됩니까? 환기 지배형이 됩니다. 째려봐도 잘 대답하시네요. 잘하셨어요. 예. 연기도 잘 주셨네요. 환기 지배형. 요거보다 작아지면 라는 게 뭐? 연료 지배형. 요렇게 딱 생각하시는 거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 요인 환기량, 환기계수다 딱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전이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연료 지배는 뭐가 많다? 그죠? 공기는 엄청 많아. 그래서 연료가 작기 때문에 연료량이 지배를 받고 요 시기 환기 지배형의 시기는 환기요소가 엄청 기본적으로 작을 때거든요. 그래서 환기요소에 따라서 화재가 성장하거나 커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 쭉 보시면 그래서 변환요소 그럼 이 환기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 관계가 있죠. 자, 연소속도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봤던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연료 지배형 성장기 때는 환기량이 많기 때문에
연속도 전혀 무관한 형태의 곡선이죠. 환기지배형이 되면, 즉 최성기쯤 되면 환기량에 따라서 연속도가 비례하듯 커집니다. 그렇죠? 이 비례하듯 커지는 것들을 계산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했던 이렇게 연소속도는 어떤 식으로 구했습니까? 연소속도 이렇게 R 해서 5.5 A 루트 H. 기억납니까?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열방출률 HRR은 1500 A 루트 H. 이렇게 했었죠. 아, 영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비례한 줍이죠. 이게 커지면 커지는 거죠. 연속도가.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딱 됐어요. 아래쪽에는 심화 부분이니까 좀 더, 요건 적어주냐 더 좋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환기계수는 연료지배형, 환기지배형에 대한 기준점이 되더라. 그걸로 잘 풀어갑시다라는 거죠. 넘어가서 하중입니다. 하중. 화재하중 구하는 공식.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 기사 때 많이 해봤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화재하중은 킬로그램 퍼 메다 제곱이죠. 는 그래서 여기는 가연물량 곱하기 발열량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연물량이고 발열량이니까 얘는 바닥 면적, 그 다음에 4,500원. 그래서 외우실 때, 뭐 지금 다 외우셨겠지만 가발은 4,500원. 그래서 가연물 발열량들 다 곱해서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요, 가로 세로 높이가 10m, 5m, 4m로 되어 있는 구획실 있죠. 10m하고 5m. 발열량은 주어질 데 없으니까 4,500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 1,500, 8,000, 그리고 2,000, 9,500 하면 되죠. 1,500, 8,000, 2,000, 9,500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그래서 뭐 개념, 그렇죠? 공식, 조건, 답 다 푸시겠죠? 넘어가 봅니다. 화재하중 가옥도. 집이 탔어요.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위험도라고 부르거든요. 위험도. 리스크. 이렇게 불러요. 전체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말. 공장의 위험도, 뭐의 위험도. 이게 결과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건축물이 있을 때 가옥도 이런 말 쓴다고. 원래는 화재 심도 이런 거 했었거든요. 심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가옥도 이런 말 씁니다. 가옥도는 뭡니까? 라면 가옥도. 가옥도를 딱 생각해 봤더니 화재 성장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건축물이 되고요. 건축물 또는 구획실 이렇게 나눌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 그러니까 야, 위험물 탱크에 가옥도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무식한 소리 듣는 거죠. 왜? 가옥도 평가라는 자체는 제도가 없거든요. 위험도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죠. 쓰는 겁니다. 그럼 화재가 어떤 식으로 성장합니까? 이렇게 봤거든요. 화재가 이렇게 성장한다고 건축물 화재 내가 배워왔거든요. 이 형태가 시간, 온도죠, 온도. 그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 발생될 수 있는 이 부분, 이 면적을 얘기하니까 최고 온도. 이 최고 온도가 지속되는 시간. 보통 얘를 이제 가옥도라 불리는 거죠. 전체 피해보다는 이가 제일 심했다는 것들이죠. 얘가 지속 시간. 지속 시간을 원인을 판단하니까 뭡니까? 그럼 가연물의 양이거든요. 가연물량, 그죠? 가연물량이라고 보다는 방금 계산한 대로 하중. 얘는 뭡니까? 이렇게. 최고 온도니까 뭐? 화재? 강도 이렇게 말씀드리죠. 화재 강도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는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화재를 붙이고 화재 강도
그 다음에 화재, 하중. 요런 말 쓰게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쭉 써봐. 식도 놓고, 개념도 놓고. 그 말이다, 10점짜리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하중, 가옥도, 각각에 대한 개념, 그렇죠? 그 다음에 비교. 딱 한번. 가옥도는 뭐고, 하중은 뭐고, 이렇다.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방화지구 내 맘은 치고요. 방화지구. 방화지구에 있던 어떤 부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벽, 방화문, 창문, 뭐 이런 것들. 문, 벽, 문, 외벽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화 설비 설치하고요. 거기에 창문에는 반드시 드렌처 넣으라 했거든. 그 드렌처에 대한 기준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방화시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필요한 방화시설. 이 부분이 어딥니까? 제가 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어느 부위를 했습니까? 문, 창문, 그죠? 그 다음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면 외벽이죠, 외벽. 벽 또는 담장. 그 다음에 환기구멍 같은 거 있죠. 요 4개를 얘기해요, 4개. 방화지구에서 화재가 관통될 수 있거나 취약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연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일단 방화설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문은 갑종 방화문, 즉 60분 플러스 또는 60분 방화문. 그 다음에 창문에는 드렌처, 벽일 때는, 그죠? 뭐, 방화설비 같은 거 넣는 거죠. 내화구조나 불연제로 같은. 그 다음 나오는 환기구멍에는 가늠눈의 구리, 그죠? 그물눈 2mm 이하인 금속막. 그림을 한번 그림이 아래쪽과 같고요. 그 다음 방금 전에 드렌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드렌처 설비. 드렌처 설비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한번 참조하시죠. 거듭 언급하지만 드렌처 설비는 소방 설비가 아니고 설치에 대한 기준만 화재 안전 기술 기준 또는 성능 기준에 있습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창문 이렇게 있으면 헤드를 이렇게 설치해라.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런 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치계 2.5m 이내마다 1개. 밸브 하나 넣어놓으세요. 수원량 어떻게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방수압은 어떻게 됐고, 방수량하고, 그죠? 그 다음 점검 쉽게 해라. 대략 읽어보면 되죠. 창문이 1개다. 헤드가 하나로 커버된다. 그럼 헤드 곱하기 80만 하면 되니까. 그죠? 0.8 이렇게 되는데 2개 이상 기본 딱 넣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살짝 넘어가서 복합자재. 복합자재는 마감재료편에 있습니다. 복합자재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양철판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샌드위치 패널 뭐 이런 겁니다. 그때가 이제 이렇게 설치하세요. 조건 갖춰라. 고시하는 형태에서 실물 모형 시험을 통과해라. 실물 모형 시험입니다. 실물 모형 시험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복합자재에 대한 기준이 뭘로 되어 있느냐 보는 거죠. 양측에 설치되는 강판 있죠. 양측에 설치되는 강판, 앞과 뒤, 그 다음에 심재. 이것의 조합입니다. 그죠? 딱 봤더니 강판은 두께가 0.5mm 이상, 도장을 2회씩 하고 종류에 따라서 몇 그램당, 그죠? 얼마당 몇 그램을 넣어가지고 도금해라. 심재는 어떤 재질 넣어라. 지금 나와 있는 불연이죠. 그라스 울, 미네랄 울.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뭐 실험을 안 하더라도 재질 자체가 불연인 그라스 울, 미네랄 울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아이고 자료 보내주셔야 되는데 주말이 돼버렸네. 어디 시장을 점검하러 갔었는데 시장에서 약간 발주가 나간 거였어요. 무슨 위원으로 이제 있잖아요. 구청에 소속돼 있는. 그래서 가서 중간 단계에 50% 공정이 되면 평가하고 오라고. 갔더니
아, 이렇게 설치하면 좀 아쉬운데 하는 거 딱 갔어요. 나중에 이제 자료 정리하려고 해서 시방을 다시 한번 딱 봤지. 시방에 뭘로 돼 있습니까? 라면 불연제로 돼 있는 보온. 이 됩니까? 그라스울 보온. 이건 공사비가 한 3, 4배 올라갑니다. 원래 우리가 말하는 아티론이거든요. 난연성 있는 재질. 그거에 대해서 40T 하면 4cm 정도에 대한 폭이거든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파 우려를 방지할 수 있죠.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화재에 취약합니다. 난연은 불이 안 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확대를 조금 천천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강한 불이 있으면 다 녹아 떨어져 버립니다. 플라스틱과 똑같은 재질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바꾸는 공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 사티가 좀 부족한데 검색해봐야 되겠네. 이랬는데 배관 파이프가 100mm짜리 사티 보온이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시방서에 이걸 갖다가 불연을 하라고. 그죠? 그라스울로 되는 거. 그래서 얘기해봤죠. 근데 아시다시피 관급 공사는 증감이 별로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좀 줄이겠지. 논의하겠다고 하시더라고. 잘 하시라고. 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확산을 방지한다. 어디 확산이요? 이렇게 딱 쓸게요. 상층 연소죠. 상층 또는 이렇게 관통 이렇게 딱. 관통 부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상층에 해당되죠. 상층. 확산은. 얘네요. 수직 확산 방지. 주로 어딘가요? 외벽. 외벽.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약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우세요. 400mm, 4cm 정도까지는 밀실하게 서로 채워야지. 재질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외우세요. 엄청 쉬운 듯 합니다. 왼쪽에 이거 KSF 3504 외워야 됩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기준대로 만족한 이런 개념이라서 안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12.5 방화석고 6 C 석고 시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6 평시 석시 평시 그 다음에 미네랄은 2호 그 다음에 이건 다 알죠? 15분 동안 화염을 막는 나와 있습니다. 하시고 요것들은 완화는 참고사항이고 위에는 의무입니다. 의무. 요것들만 하더라도 10점이죠. 딱 보시고 밑에 그림도 선택이죠. 잘 이해해서 보실 수 있게 넘어가 볼게요. 배연설비. 배연설비는 우리 소방에서는 제연인데 건축에서는 그냥 단순한 연기를 배출시킨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때 배연설비는 조금 고려사항이 중성대를 알면 좋죠. 중성대 공부 좀 해오세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배연설비에 대한 기준이다. 배연설비가 이만큼 기준이고요. 이렇게. 구획마다 해라. 1제곱미터 이상 창호라. 그리고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 해라. 거실 면적 20분 이상의 어디 해라. 그럼 면제 줄게. 그 다음에 비상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그에 대한 기준이 쭉 나와 있네요. 이거. 끝입니다. 다른 건 뭐 없죠. 여기에 배연설비 설치하면 무슨 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뭘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 배연설비 설치하면 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배연 설치하면 뭘 면제받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욕심내서 창문 설치하면 뭘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제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면 제연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창문만 설치해도 제연 설비할 필요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법이.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서 야 건축법에서 그거 바꾸세요. 이렇게 못하고 그냥 뭐 그 면제받는 거 신경 안 쓰고 제연은 면제 못 해준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원래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먼 패스하고 데드엔드입니다. 커먼 패스하고 데드엔드는 커먼이죠. 커먼. 공통으로 쓰는. 그렇죠? 그래서 양방향 출입이 되는 장소까지 구획실 끝에서
출입문을 복도를 거쳐서 양방향 통로의 지점에 도달했었을 때까지 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든듭니다. 들어갔더니 막다른 부분이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 나올 때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용, 이용 통로 그리고 막다른 부분 둘 다 느낌상은 길수록 좋습니까? 짧을수록 좋습니까? 당연히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로 해놨습니까? 그럼 우리가 건축법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출입문까지 몇 미터, 어디는 몇 미터 이런 것들 제한을 해놨다고. 그 속에서 국내에는 현재 없는 기준이고요. 그런데 성능 위주할 때는 반영을 하고 있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밑에 보니까 용어 정의, 그 다음에 기준 요까지만 적으셔도 충분하죠. 요만큼이 10점짜리긴 하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응용하고 있고 좀 더 필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딱 한번 보시고 넘어가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과 설치 수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비상용 승강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승강기는 몇 층 이상부터 설치합니까? 승강기. 일반 승강기. 6층부터. 6층 이상부터는 승강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말하면 5층짜리도 승강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 분양이 안 되니까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강기는 6층 이상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 계단이 어떻고 등등 나오죠. 그 다음에 소방대가 진입하기 힘들어. 몇 미터 이상부터는? 31m죠. 31m. 원래 소방에서는 몇 층 이상을 고층으로 봅니까? 11층입니다. 11층 이상부터는 소방대가 들어가야지만 구출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10층 이하는 제실자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높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계단이 하나 있고 대안이 없을 때 피난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층 이상은 소방대가 진압하게 되기 때문에 승강기를 별도로 둬야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하는 방식이죠. 재미삼아서 한번 봅시다. 몇 층 이상이면요? 피난용 승강기 설치합니까? 30층 이상입니다. 30층에 이상이 되면요. 원래 승강기는 비상용에 쓰지 말게 않게 만들어야 되지만 30층 이상은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죠. 30 이상은 승강기 중 한 개를 피난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의미 차이인지 아시겠죠? 11층 이상의 대상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를 하라는 말이고요. 30층 이상이면 그 있는 승강기 중에 한 개를 피난용으로 바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문제가 됩니까? 30층에서 층수가 더 올라가면 피난할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개수는 한 개죠, 한 개.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갯소리입니까? 그렇죠? 즉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건축적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용을 피난용 겸용으로 바꿔라 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꾼다든지 필요가 있는 거 30층 이상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얘 많이 설치됩니다. 그렇죠? 생각 고려해서 더 넣어라. 2개 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설치 대상 31m 이상 공동주택법은 10층이죠. 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 설치 면제는 건축법 사항이죠. 보시면 31m 넘는 건축물에 각 층이 넘는 곳에 각 층이 거실 외다.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 작다라는 말이죠. 4계층 이하에 각 200제곱미터 이하에 방화구역을 각 층에서 확대가 방지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내용들 나와 있죠. 비상용 승강기 설치 수량 일반 그 다음에 공동주택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원래 기본 많이 쓰는데 얘는 좀 약간 어설프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넘어가서 R셋과 A셋이네요. R셋과 A셋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난 한계라고 부르는 게 A셋. 이게 한계 시간이죠.
한계 시간. 이게 완료 시간입니다. 피난 완료. 상식적으로 한계보다는 피난 완료가 작아져 있으면 되죠. 시간 관점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죠. 피난 완료가 먼저, 그 다음에 한계 시간이 나중이면 탈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면 무슨 요소로 되어 있습니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셋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뭘 플러스 시켜서 A셋이 되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관점으로 보냐? 한계 시간이랬으니까 한계 기준을 도입한 거예요. 이렇게. 인명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R셋은 세 가지 감시, 지연, 이동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에 좀 더 많은 걸 담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좀 더 가볍게 쓰셔도 됩니다. 감지, 지연, 행동, 이동 이런 시간이거든요. 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됐으면 이런 틀로 두 개 위아래 비교해서 야, 나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거실에 대해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 비난 시간. 계산식입니다. 거실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시간 중에 큰 시간을 거실 피난 시간으로 보자. 거실 피난 시간. T11은, T12는 피난자 수, 그렇죠? 네, 피난자 수 나누기 1.5 곱하기 이제 문폭들 다 합산해가지고 W다, 그죠? 와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T1, 2가 있네요. T12 보행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 시간 다 나눈 거네, 그죠? 그래서 이거 날리고 이건 개수를 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이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거실의 허용 피난 시간을 뭘로 구합니까 하면 바닥 면적에다가 루트를 취하고 A 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6m 미만일 때는 2.6 이상이면 3이거든요. 6m 다 미만이거든 거의. 2.6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구해지는 시간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시간 하나, 요 시간 하나 위아래를 비교해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단순하죠. 거실의 피난 시간은 거실의 허용 피난 시간보다 허용되는 것보다는 더 작아야 안전하죠.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요만큼만 잘 쓰시면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25점짜리에 대한 부분들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답 잘 쓴 거 있으니까 앞에 있는 10점짜리가 숙지가 되면 그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들은 조금 개념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논의하듯 보도록 할게요. 법은 단순하게 그냥 암기가 답이긴 한데 조금 더 이해하고 보면 좀 수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